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 가지 신경계의 기능들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중추신경계 중에서도 뇌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번 시간 첫 부분에는 이제 나머지 중추신경계를 이루는 척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수는 우리가 뇌에 대해서 배웠을 때 여기 밑에 뇌줄기 부분 있죠? 뇌줄기 부분을 구성하는 중뇌, 그리고 뇌교, 그리고 연수 이렇게 있었죠. 중뇌, 뇌교, 연수. 연수 밑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얘를 척수라고 합니다. 연수에 이어져서 척추뼈 속에 뻗어 있고 뇌랑 말초신경계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애를 척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척수는 감각기에서 받은 정보를 뇌로 보내고 그리고 뇌의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대요. 자, 그리고 척수는 척수 반사의 중추입니다. 우리 아까 연수도 반사의 중추였죠. 재채기나 하품 같은 것들의 중추였는데 척수 반사는 젖분비, 그리고 땀분비, 그리고 배변, 배뇨 반사, 무릎 반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반사의 중추들이 어떤 반사를 매개 하는지 정도는 정리를 따로 해가지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척수는 중추신경계를 이루는 신경입니다. 신경. 생명과학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나 이제 일반인들은 척수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숫자가 물숫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척추뼈 속을 흐르는 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라도 이렇게 알고 있던 친구들은 그게 아니고 척수는 신경이다라는 거 지금 알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죠? 자, 척수는 지금 여기 우리 등뼈이죠. 등뼈. 뒤에 등을 허리 부분을 만져보면은 여기 척추뼈가 만져질 거예요. 척추뼈 속에 들어있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척추뼈 속을 확대해보면은 여기 척수들이 여기 이렇게 박혀있는 모습이 있죠. 척추가 척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자, 왜? 척수는 중추신경계입니다. 중추신경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예요. 보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척수라는 신경이 다치지 않게 뼈에 감싸서 보호를 하는구나. 그게 척추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뇌도 역시 중추신경계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뇌를 감싸고 있는 뼈 뭡니까? 그쵸? 머리뼈 안에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중추신경계는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척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 대뇌의 특징들 기억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척수 역시 반으로 이렇게 절단을 하면은 두 개의 층으로 구분이 됩니다.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여기 겉을 이루는 애를 겉질이라고 부르고 안을 이루는 애를 속질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대뇌도 겉질과 속질로 되어 있었는데 겉질은 신경세포체가 모여있기 때문에 회색질, 그리고 속질은 축삭돌기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백색질이라고 했었죠. 척수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척수는 겉질이 백색질을 띠고 그리고 속질이 회색질을 띱니다. 뇌랑은 반대로 배치가 되어 있겠네요. 자, 회색질을 띠는 이유는 신경세포체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백색질을 띠는 이유는 축삭돌기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뉴런의 배치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많이 배열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모든 뉴런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는 아니라고 했어요. 무조건은 없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해를 하면은 조금 다가가기가 쉬워요. 자, 척수는 아까 전에 역할이 뭐였어요? 자, 여러 가지 감각들을 대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받아들인 자극을 대뇌 쪽으로 올려보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그 정보들이 대뇌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끔 배치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뉴런들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척수, 겉질과 속질의 색깔, 그리고 그 이유 같은 것들도 역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후근, 그리고 전근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여기 암기해야 됩니다. 모고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자, 후근과 전근은 신경다발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신경다발. 근데 후근은 척수의 등 쪽에 배열된 신경다발이고요. 얘는 감각신경 다발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전근은 배 쪽에 배열된 신경다발을 말하고요. 얘는 운동신경 다발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감각신경을 통해서 자극이 들어오죠. 자, 그럼 우리는 등 쪽에서 감각을 받아들여서 배 쪽으로 반응을 전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등 쪽에서 감각을 받아들여서 배 쪽으로 반응을 전달한다.
그래서 감각신경 다발은 등 쪽에 있는 후근, 그리고 운동신경 다발은 배 쪽에 있는 전근이라는 거 암기해야 됩니다. 자, 이거 역시 쉽게 외우는 방법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운전 이렇게 외웁니다. 운전. 운동신경 전근, 그리고 나머지는 감각신경 후근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운전이라고 외웁시다. 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수는 기본적으로 감각기에서 받은 정보를 뇌로 보내고, 그리고 뇌의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에서 대뇌가 중추가 되어서 일어나는 경로에 척수를 통해서 대뇌로 향하거나, 그리고 대뇌에서 척수를 통해서 반응기로 향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모든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가 이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인 부분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그대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얼굴이 있을 거예요. 저 얼굴 부위에도 여러 가지 감각기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부위에 들어온 자극이 있을 거예요. 자, 얘는 뇌로 갈 때 척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뇌로 전달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 부위에 들어와서 대뇌로 가는 자극이 전달되는 경로에는 척수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굳이 이 얼굴 바로 위쪽에 뇌가 존재하는데 굳이 척수로 갔다가 다시 뇌로 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바로 대뇌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정리를 하세요. 자, 자극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대뇌가 통합을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명령이 얼굴 쪽에 있는 반응기로 갈 때, 자, 이때도 척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얼굴 쪽에 있는 반응기로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얼굴 부위와 관련이 있는 자극 또는 반응기들은 척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뇌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정리를 꼭 해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라는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의고사에서도 나오고 있는 개념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정리하고 암기해야 될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는 세트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하면은 쉬워요. 자,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가 들어갑니다. 대뇌의 판단과 명령에 따른 반응들을 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의식이 있게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대로예요. 자극이 들어오고 감각기에 연결되어 있는 감각신경을 통해 중추신경계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때 중추신경계는 대뇌겠죠. 자, 대뇌가 판단을 하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은 운동신경을 통해 반응기로 가고 자극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자, 반면에 무조건 반사는 뭔지 봅시다. 무조건 반사는 자극이 대뇌로 전달되기 전에 빠르게 일어나는 반응을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로를 보면은 자극이 감각기에 연결된 감각신경을 통해 중추신경으로 들어오는데 대뇌가 아닌 척수가 반사 중추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명령을 내리면은 운동신경을 통해 반응기로 가고 적절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예시를 생각하면서 직접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를 적어보면 암기가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길을 가다가 5만원권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바로 가서 주워야겠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5만원권을 눈으로 봅니다. 자, 눈이라는 감각기에 연결된 감각신경을 통해서 시각 자극이 대뇌로 오겠죠. 자, 그럼 대뇌에 있는 시각 중추에서 인식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대뇌가 명령을 내립니다. 주서라 라고 명령을 내리겠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5만원권 있는 데까지 걸어가서 팔을 뻗어서 주워야겠죠. 그러면 선생님의 팔과 다리에 연결된 근육이라는 반응기로 운동신경이 정보를 싣고 갈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근육을 움직여서 실제로 5만원권을 줍는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예시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무조건 반사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복도를 걸어가다가 앞정에 발을 찔렸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앞정에 발을 찔렸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의 발바닥에 있는 감각기를 통해서 그 통각이 오겠죠. 자, 피부를 통해서 감각이 전달됩니다. 자, 근데 얘는 대뇌까지 올라가지 않고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척수가 중추가 되어서 반응을 합니다. 자, 감각신경이 척수로 가요. 그럼 척수가 판단을 빠르게 내립니다. 바로 발을 떼라.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 바로 발을 떼라 라는 거는 선생님의 다리 근육을 통해서 움직여야만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다리 근육에 연결되어 있는 운동신경으로 정보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를 떼는 적절한 반응을 하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오개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무조건 반사는 자극의 중추가 척수예요, 척수.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무조건 반사 경로에는 대뇌로는 아예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반사에 중추가 척수이고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에 대뇌가 안 들어간다는 거지, 대뇌로 전달이 되기는 됩니다. 전달되기 전에 빠르게 일어난다는 거지 전달이 되기는 됩니다. 자, 얘도 대뇌로 전달은 됩니다. 그니까 선생님이 압정을 밟았을 때 아프다라는 느낌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거는 대뇌에서 느끼는 거죠. 관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똑같이 뜨거운 물컵을 선생님이 잡았어요. 그러면은 뜨겁다라고 느끼고 바로 손을 떼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손을 떼게 되는 거는 척수가 매개해서 무조건 반사가 일어난 거고, 뜨겁다라고 느끼게 된 거는 대뇌에 그 자극이 올라가가지고 느끼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대뇌로 전달이 되기는 됩니다. 근데 중추가 대뇌가 아니고 척수라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구분지어서 정리를 해놓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척수반사 경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 손으로 뜨거운 냄비를 이렇게 터치를 했네요. 자, 그러면 감각기를 통해서 피부로 자극이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자극이 이렇게 들어와서 척수로 향합니다. 자, 얘는 감각뉴런이겠네요.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척수 속에 들어있는 요 뉴런 보이죠? 자, 얘가 연합뉴런이겠네요. 연합뉴런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면은 얘가 재빠르게 명령을 내리겠죠? 손을 떼라. 그래서 운동뉴런을 통해서 팔에 있는 근육으로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손을 이렇게 위로 떼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감각뉴런이 지금 시냅스를 이루고 있는 게 두 개예요. 여기 연합뉴런이랑 여기 뇌로 올라가는 여기 이 뉴런과도 시냅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정보가 뇌로도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요 척수 반사 경로에 대뇌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해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각각 반사 중추가 무엇인지를 구분지어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했던 척수반사, 그리고 앞에 나왔던 연수반사, 그리고 중뇌반사도 있습니다. 자, 각각 어떤 반사들을 매개 하는지 봅시다. 척수반사는 무릎반사, 무릎을 때리면 무릎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반사입니다. 병원 가면은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회피반사가 있고요. 그 다음 젖분비반사, 그리고 배변, 배뇨반사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척수반사에 해당합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반사 중추가 척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연수반사는 아까 앞에서 했듯이 기침이나 재채기, 그리고 하품, 눈물, 딸꾹질 같은 것들의 중추가 연수라는 거죠. 그리고 중뇌는 홍채 조절 그리고 동공 조절의 중추였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동공 반사 그리고 안구 운동의 반사가 중뇌 반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척수, 연수, 중뇌 각각 반사 중추들 구분지어 정리하고요. 각각 얘네들이 어떤 반사를 매개하는지 정도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초신경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몸의 각 부분을 연결하기 때문에 온몸으로 뻗어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초신경계는 크게 기능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은 채성신경계랑 자율신경계로 구분이 됩니다. 자, 얘네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채성신경계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아서 의식적인 골격근의 반응을 조절하는 애들을 채성신경계라고 합니다. 보통 운동신경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뇌와 척수의 명령을 골격근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율신경계를 봅시다. 얘는 대뇌의 조절을 직접 받지 않고 간뇌, 중뇌, 연수의 조절을 받는 애들을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자, 소화순환, 호흡 운동과 호르몬 분비 같은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능을 조절하는 애들이고요. 자, 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채성신경계보다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보면 암기할 부분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율신경계 부분은 반드시 열심히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76페이지를 펴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채성신경계랑 자율신경계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 채성신경계는 일반적으로 운동신경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고 의식적으로 골격근의 반응을 조절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운동신경은 일반적으로 뉴런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중추신경계가 뉴런 한 개로 이제 근육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율신경계를 보면은 지금 얘는 뉴런이 하나, 둘, 여기 밑에도 하나, 둘, 두 개가 한 쌍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얘는 뉴런의 개수가 2개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분이 되고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둘 다 신경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절. 자, 신경절이 무엇이냐? 신경절은 뉴런과 뉴런 사이를 신경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뉴런과 뉴런 사이의 신경절 부분에서 여기에 시냅스를 형성하게 되죠. 우리 앞에 뉴런 부분에서 시냅스가 뭔지 배웠었죠. 자, 그래서 얘는 2개가 한 쌍을 이룬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지금 보면은 2개가 한 쌍인 건 똑같아요. 근데 뉴런의 길이가 다르죠. 자,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은 애가 교감신경,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긴 애가 부교감신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형태 가지고 어떤 게 교감이고 어떤 게 부교감인지 찾는 문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 어떤 게 분비되는지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채성신경계는 운동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됩니다. 신경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이고요. 골격근에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된다. 그러면은 근육은 수축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선생님이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 지금 운동신경이 골격근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 근육이 수축을 한대요. 그럼 근육이 이완이 되려면 뭐가 분비돼야 되는 거예요? 자,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돼야 근육이 이완할까요? 자, 요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는 운동신경 말단에서는 무조건 아세틸콜린만 분비됩니다. 무조건 아세틸콜린만 분비가 되고 얘의 역할이 근육 수축인 거예요. 그럼 근육이 어떨 때 이완할까요? 아세틸콜린의 분비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그때 근육이 이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많이 분비된다 그러면 수축, 그리고 아세틸콜린의 양이 감소한다 그러면 이완, 요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도 신경전달 물질 비교해 볼게요. 자, 일단 신경절 부분에서는 둘 다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됩니다. 자, 근데 얘는 비교해야 될 거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 분비되는 게 차이가 있어요. 자, 부교감신경은 똑같이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는데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됩니다. 노르에피네프린. 자, 그래서 얘네들은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이 각 기관이랑 연결되어 있고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리한 거 구성하는 뉴런의 개수, 그리고 뉴런의 모양, 신경전달 물질, 그리고 어떠한 반응들을 매개하는지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심장이라는 기관에 연결된 걸 보면은 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촉진시키고 부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억제시키는 반대 효과를 내고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별표를 치고 암기를 해야겠죠. 길항작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랑작용. 자, 기랑작용이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같은 기관에 분포해서 서로 반대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거를 길항작용이라고 한다는 거죠. 앞에 심장도 보면은 교감은 촉진, 부교감은 억제를 했잖아요. 같은 기관에 관여를 하는데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 요게 바로 길항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다른 효과를 나타낸다고 했죠. 반대 효과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교감신경은 일반적으로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어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도록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부교감신경은 이제 긴장 상태에 있던 몸을 평상시 상태로 좀 느슨하게 회복하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이랑 교감신경은 기랑작용을 하면서 반대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의 생명과학 선생님이 알려준 건데, 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화장실을 간다고 뻥을 치고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너무 잠이 와서. 근데 복도 저기 끝에서 교감 선생님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막 심장이 막 쿵쾅쿵 뛰고 불안해가지고 막 호흡이 가빠오고 막 이럴 거예요. 그쵸? 자, 그 모든 긴장 상태가 되는 반응을 교감신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은근 잘 외워집니다. 그래서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반응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77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교과서에 없는 부분은 추가로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효과가 정반대로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먼저 교감신경, 그리고 부교감신경 여기 있고요. 각 기관에 매개하는 반응들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공에 작용하는 거. 자, 여러분 교감 선생님을 복도 끝에서 맞췄어요. 어때요? 놀래가지고 눈이 동그래지겠죠? 자, 그래서 동공이 확대된다라고 기억을 하고요. 자, 부교감신경은 동공을 다시 축소시킵니다. 자, 그리고 기관지. 교감신경은 막 호흡이 가빠와요. 기관지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다시 수축을 하게 되고요. 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촉진시키고 부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억제시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감신경은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어서 위기 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긴장 상태인데 소화가 막 갑자기 막 잘 되고 이러겠어요? 자, 우리 긴장을 하게 되면은 체하게 되잖아요. 그쵸? 긴장 상태에서 밥을 먹게 되면은 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면은 위랑 소화관의 활성이 억제됩니다. 소화가 약간 억제된다는 거죠. 자, 근데 부교감신경 우리가 매우 편안한 상태가 된다면은 소화도 굉장히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위랑 소화관의 활성을 촉진시키게 되고요. 자, 역시 이자도 소화계를 구성하는 기관이죠. 이자의 활성을 억제시키게 되고 부교감은 이자의 활성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교감신경은 간에서 글리코젠 분해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쓸개의 활동을 억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간에서 글리코젠 분해가 촉진된대요. 그럼 글리코젠이 뭐로 분해되죠? 그쵸? 포도당으로 분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교감신경이 작용하면은 혈당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될 거고요. 쓸개를 억제한다. 그 말은 쓸개즙 분비를 억제한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쓸개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쓸개즙 분비를 촉진시킬 거고요. 자, 그리고 교감신경은 부신 속지를 자극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건 뒤에 가서 배우는데 부신 속지를 자극하게 되면은 에피네프린이라는 화학물질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방광에 작용하는 거는 교감신경은 방광을 확장시키고요. 부교감신경은 방광을 수축시킵니다. 자, 몸이 매우 긴장 상태예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요걸 암기할 때 저 멀리서 교감쌤이 나를 향해 오고 있다. 그럼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은 얼추 그냥 생각한 대로 맞아 들어가요. 근데 방광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더 신경 써서 암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보통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은 쉬가 마렵잖아요. 그쵸? 시험 직전에 갑자기 오줌이 마렵고 그렇죠. 자, 그럼 방광은 오줌을 담고 있는 건데 방광이 수축해야 쉬가 마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교감신경은 방광을 확장시키는 거고 부교감신경이 방광을 수축시킨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한 기량작용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